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에서 보안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암호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암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통 이야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그 패스워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암호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암호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런 암호 기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암호 기술들이 사용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서로 정보를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그 외부에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중간에서 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혹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챈 다음에 자기 멋대로 변형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암호기술입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값으로 먼저 변환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보를 암호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제 이렇게 생성된 암호문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정보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문을 전달받은 사람은 암호문으로부터 원래 정보를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암호문을 복호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비밀 정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비밀 정보를 앞으로는 비밀 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암호 기술은 이런 비밀 키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한 다음에 전송을 하고 받는 쪽에서는 반대로 비밀 키를 사용해 가지고 암호문으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광고 문구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전형적인 여행사 광고 문구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정보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처럼 앞 글자만 이렇게 모아보면 정보보호 최고라고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유치한 예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스테가노그래피가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처럼 스테가노그래피는 보호하고 싶은 정보를 일반적인 어떤 공개 정보에다가 잘 숨겨서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스테가노그래피 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보시면 그림에서처럼 아무것도 없는 종이인데요. 물에 적셔보거나 혹은 양초에 비춰봤을 때 뭔가 이제 메시지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이죠.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어떤 그래픽 이미지는 현대 시대에서 스테가노그래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색상을 나타낼 때 0101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비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색상을 표현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위에 있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타난 이미지는 그 색상을 표현하는 비트 정보의 그 맨 마지막 두 비트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에다가 비밀 정보를 숨긴 어떤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 정보가 이렇게 살짝만 달라진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이것을 구분하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그런 사실을 이제 아는 사람은 해당 이미지로부터 CAT라고 하는 어떤 비밀 그 정보를 복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스테가노그래피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스테가노그래피는 이제 정보를 어떻게 숨기는가,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 어떤 방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암호 기술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 즉 알고리즘이 세상에 공개된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밀키라고 불리는 그 비밀값만 노출되지 않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비밀키가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런 비밀키만 또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진짜 암호 기술들을 보시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암호 기술을 한번 시대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암호는 기원전 100년경, 아주 오래됐죠. 로마의 장군인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불리는 장군이 동맹군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시저 암호입니다. 자, 이 암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전하게 전송하고 싶은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평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에서처럼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문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게끔 암호화해서 만든 메시지를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비밀값을 우리는 비밀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시저 암호에서는 비밀키를 0에서부터 25 사이의 값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2로 선택되었을 때 어떻게 암호화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암호문을 그림에서처럼 왼쪽으로 2칸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평문하고 서로 열 간격이 맞지 않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저 두 부분, A, B 부분을 잘라내서 맨 뒤로 ZU로 이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평문하고 밑에 있는 암호문하고 이제 세로 줄 간격이 딱 맞게 되죠. 자, 이 이후에 암호화 혹은 복호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같은 열에 있는 알파벳들끼리 서로 치환,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벳 P에 대한 암호문은 그 같은 열에 있는 대문자 R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밀키가 2가 아니고 다른 비밀키를 선택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논리로 R과 O는 계속해서 T와 Q로 암호화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평문이 RT, QI, TCO라고 하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으로 암호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암호문을 받은 쪽에서도 이제 비밀키가 2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방금 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비밀키 테이블을 만들고 이번에는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평문을 복원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시저 암호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암호지만 암호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비밀키 2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에게 노출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전해지지 않은 거죠. 적군들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복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스테가노그래피였다면 아마 그 방법 자체를 다 폐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암호에서는 비밀값만 그냥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면 여전히 정보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우리는 암호라는 것은 그것의 안전성을 비밀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시저 암호는 과연 안전한 암호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26번만 시도해 보면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쉽게 복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생성했었던 아까 RT, QI, TCO라고 하는 이 암호문을 예를 들어서 적군이 입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비밀키는 0부터 25 사이에 값일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복호화를 시도해 보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번은 평문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예제에서는 0번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1이었다고 가정해서 해보고 한 3번 정도만 해보면 금방 평문이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비밀키를 적용해서 평문을 획득하는 공격 방식을 우리는 전사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공격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저 암호가 왜 안전하지 않은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용 가능한 비밀키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암호가 바로 단일 치환 암호입니다. 단일 치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평문 알파벳을 무작위로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 혹은 교환해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시저 암호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 치환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저 암호에서는 평문 알파벳과 암호문 알파벳 하나가 일단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비밀키의 개수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일 치환 암호에서는 이러한 규칙 없이 무작위하게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먼저 평문 A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26개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C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B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번엔 또 S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랜덤하게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시저 암호에서와 유사하게 평문과 암호문에 대한 치환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바로 이 치환 테이블이 단일 치환 암호에서 비밀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하는 방식은 그 시저 암호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제에서처럼 프로그램이라는 평문은 각 알파벳의 같은 열에 위치한 대문자 알파벳으로 교환되면서 암호화가 진행되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이제 소문자로 교환이 되면 이제 복호화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단일 치환 암호는 앞에서 봤던 전사 공격에 과연 안전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일 치환 암호에서는 과연 비밀키가 몇 개인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평문 소문자 A는 대문자 A부터 Z까지 총 26개 중에 하나로 암호화가 진행됩니다. 자, 예제에서는 아까 C로 이제 선택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총 2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평문 B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C는 이미 A에 의해서 선택이 됐으니까 나머지 25가지 중에서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각각의 사건들이 곱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논리로 C는 24가지 중에 하나, D는 23가지 경우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산해 보면 전체 가능한 비밀키의 개수는 26 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알파벳 26개를 무작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6 팩토리얼이라는 값이 어느 정도 큰 값인지 이제 저희가 이제 십진수로 한번 표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만큼이나 되는 숫자를 전체를 다 탐색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일 치환 암호는 전수조사 공격에는 최소한 이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단일 치환 암호는 진짜 과연 안전한 암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치환 암호는 여기 보면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공격 방법에 의해서 또 쉽게 우리가 해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영어 문장 중에서 각 알파벳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알파벳 E, T, A, I 이런 순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알파벳의 출현 빈도가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빈도 분석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단일 치환 암호로 암호화한 암호문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해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빈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암호문에서 각 알파벳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대문자 M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평문에서 알파벳 E가 영어 문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타난 대문자 M이 바로 평문 소문자 E에 대한 암호문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추측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호문에서 대문자 M을 소문자 E로 모두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번에는 대문자 U를 평문 알파벳 H로 추측을 해가지고 한번 바꿔줘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B와 G를 각각 그 빈도수 그래프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I와 S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물론 문장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빈도 비율이 일치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어 문장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보정 작업을 적당히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 글자가 계속 연달아서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얘는 아마 정관사 더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연속해서 어떤 동일한 알파벳이 반복된다면 얘는 소문자 E나 P일 확률이 높겠죠. 영어 단어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평문을 계속해서 복원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최종 평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단일 치환 암호는 비밀키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에는 물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문 알파벳의 빈도수가 정확히 암호문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빈도 공격에는 또 쉽게 해독된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단일 치환 암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일 치환 암호가 왜 안전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항상 동일한 평문이 동일한 암호문으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빈도가 그대로 노출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다중치환 암호입니다. 다중치환 암호는 그 문자 그대로 동일한 평문이라고 할지라도 예제에서처럼 다양한 문자로 암호화가 되는 방식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암호문만 보고는 어떤 빈도를 유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들의 어떤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주로 사용한 에니그마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매일 아침에 오른쪽과 같이 생긴 저 코드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담당하는 병사가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밀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값에 따라 가지고 기계의 앞부분에 저 플러그보드 전선들을 정렬을 시키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로터 혹은 뭐 반사판 이런 것들을 회전시켜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이제 물리적인 조합이 바로 이 에니그마 기계에 적용될 비밀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매일 아침에 모든 독일군이 그 책을 보고 모든 이 에니그마 기계에다가 같은 비밀값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는 저기 키보드 같이 생긴 타자기 같은 모양의 알파벳을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윗부분에 보이시는 저 램프에 그에 해당하는 암호문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암호화를 계속 우리가 진행해 감에 따라 가지고 저 뒷부분의 톱니바퀴가 자동으로 조금씩 회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구조가 이제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평문이더라도 계속 매번 다른 암호문이 생성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중치환 암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수신환 쪽에서는 반대로 암호문을 타이핑을 하면 저 램프 부분에 이번에 평문에 불이 들어오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평문을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에니그마 기계가 적군의 손에 한번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뭐 그런 일은 전쟁 중이니까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비밀키가 적혀 있는 저 코드북을 손에 넣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에니그마 기계는 너무나도 잘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암호학자들이 이를 분석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절대 분석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에니그마 암호 역시 그 영국의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그 앨런 튜링에 의해서 결국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셨나요? 이 영화는 앨런 튜링이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의 어떤 시초가 되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에니그마를 해독하는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호 기술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군은 대부분의 어떤 독일 암호문을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모두 해독하고 있었지만 독일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렇게 해독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실제 암호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 이런 에니그마 해독이 전쟁을 무려 2년 이상 단축을 시켰고 1,400만 명이 넘는 그런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앨런 튜링의 삶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50년대 당시에는 그 동성애가 범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동성애자로 알려졌던 그 앨런 튜링 역시 그 영국 경찰에게 체포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가는 대신에 어떤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2년 뒤에 독곡물을 넣은 사과를 베어 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바로 한입 베어 문 그 사과의 이미지가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애플사의 로고로 활용되고 있죠. 지금까지 과거에 사용되었던 암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RSA라고 불리우는 그런 암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암호는 고전 암호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현대 암호는 일반적으로 풀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수학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호를 생성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를 합니다. RSA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1이라는 숫자는 3과 7로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값이 작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숫자가 매우 커진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수분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씩 작은 소수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RSA는 이처럼 값을 크게 했을 때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설계한 암호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RSA 암호에 대한 예제인데요. 여기에는 총 3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암호화할 때 필요한 비밀값. 여기서 이제 7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복호할 때 필요한 비밀값 23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값이 하나 필요한데요. 55라는 값을 제가 추가했는데요. 얘는 나중에 나머지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암호입니다. 얘는 비밀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개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전 암호에서는 항상 암호할 때 사용되었던 키, 복호할 때 사용되었던 키가 같았지만 현대 암호에서는 이처럼 다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고전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현대 암호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수를 기반으로 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암호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문 메시지를 이제 8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암호화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에 필요한 비밀 키를 아까 우리가 7로 선택을 했었죠. 암호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냐면 8의 7승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55라는 값을 하나 선택을 했죠. 그것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계산을 하게 되죠. 해보게 되면 이제 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2가 평문 8에 대한 암호문이 됩니다. 이제 2를 전송하게 되면 중간에서 이제 이 값을 보더라도 이게 평문 8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암호문 2를 받은 사람은
아까 보코아에 필요한 비밀키가 제가 23이라고 우리가 아까 설정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냐면 암호문 2에다가 23승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문 8이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수학의 한 분야인 정수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암호를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이니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제에서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작은 숫자에 대해서 연산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인터넷으로 얼마나 큰 숫자를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다음은 제가 이제 실제 우리 그 공인인증서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빨간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RSA에서 아까 전에 제가 55라고 이야기했던 그 값에 대응하는 그 정수를 16진수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얼마나 큰 숫자인지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10진수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몇백짜리의 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빠르다고 해도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정수를 인수분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안전성을 믿고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은행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끔 기사를 보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현재 암호가 다 깨진다, 혹은 뭐 보안이 모두 다 무력화된다 라는 기사를 종종 접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유독 인수분해 문제를 매우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그러한 큰 숫자 역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가 쉽게 개발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것들을 다 해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수많은 암호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로도 절대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암호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었고, RSA는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설계를 했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빨리 되니까 위험해졌다, 이제 이런 논리였죠.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양자 컴퓨터로도 이제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를 설계하면 양자 컴퓨터에도 이제 우리가 안전한 암호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이 표에 나타나듯이 저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대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암호 분야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이 암호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자서명 기술, 그리고 데이터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서 각각의 블록의 생성에 기여하거나 성공한 사람한테 주는 보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인 것이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앞서 보았던 다양한 암호학적인 기술로 우리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킹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나 활용 측면보다는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에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다양한 암호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암호 기술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군대나 혹은 정보기관 등에서만 소규모로 또 비밀리에 활용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매우 보편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 보안의 어떤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어떤 자국의 암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드론, 인공지능, 게임 등 어느 것 하나 보안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년 보안과 관련된 부서와 인력을 경쟁하듯이 서로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컴퓨터 관련 학과 혹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정보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짧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암호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